전산세무 1급 68회 이론부터 시작할게요.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퇴직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라고 처리하고요.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이때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이거만큼 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쌓아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우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임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총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회계처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죠. 4번 급여 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보통 급여 규정 개정 그리고 급여 인상하면요 퇴직금은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퇴직금 소액이 증가되었을 때 전기 거랑 단기 거랑 다 합쳐서 올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전기 거랑 단기 거랑 합쳐서 퇴직금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단기분만 전기 이전분을 단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안 분해서 단기분만 비용 처리된다라고 돼 있죠. 단기분, 전기분 다 합쳐서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답은 4번. 2번 100주를 5,600에 현금 발행했고요. 그러면 원래는 56만 원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50. 근데 주식 발행비를 4만 원 현금 지급하면요. 4만 원 나가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2만 원 들어온 거지. 그리고 100주 주당 액면가 얼마? 5,000원. 그럼 자본금은 50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문제 보면 이렇게 된다고. 애초에 현금 56만 원 대변에 자본금 액면가액으로 50만 원. 그러면 6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발처럼 서로 상계하는 거잖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만 원을 대변에. 그리고 나머지가 주발초잖아. 원래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주식 발행이 56만 원 들어왔다가 주식 발행비가 4만 원 현금으로 나갔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 52만 원 들어온 거라고. 그럼 주발초는요. 주발초는 얼마가 된다고요? 만 원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증자 후의 자본 총액은 얼마냐? 우선 자본금은 250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계돼서 없어지잖아요. 얘는 없어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 자본금이 50만큼 늘어나죠. 증자 후에. 그리고 뭐가 생겨요? 주발초가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250에 50 더하고요. 자본은 5가지잖아. 자본금, 자본, 잉여, 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기초에는 250이 있었다고요. 자본금이. 그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있었다가 없어졌고요. 뭐가 생겼어? 주발초가 생겼다고. 만원. 만원. 그리고 자본금이 50만큼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본금은 300이고 자본잉여금은 만원이죠. 그죠? 뭐 자본금은 300, 자본잉여금은 만원. 다 자본이잖아. 그럼 합치면 증자 후 자본 총액은 300, 3010, 301만 원이 된다고요. 답은 3번. 3번.
2018년 기초 제품은 25만원. 2018년 중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40, 매출액은 156이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년 30% 일정한데 2018년도에 재고자산 실사했더니 16만원이래. T계정 그려볼까요? 우선은 제품 계정 T계정, 제품, 기초 제품, 기초 제품은 얼마래요? 25만원이죠. 기초 제품 25만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40이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40이야. 그럼 다 합쳐서 판매 가능 제품은 165만원입니다. 165만원. 그지? 165만원. 그리고 기말 제품. 저기 기말 제품 16만원 실제 이 금액이고요. 실제. 장부상 금액은 아직 몰라요. 근데 자, 그럼 매출원가를 알면 장부상 기말 제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매출 총이익률이 30%래요. 요게 힌트죠. 매출 총이익률이 30%면 매출 원가율은 몇 프로죠? 매출 총이익률과 매출 원가율이랑 합치면 100%야. 매출 총이익률이 30%니까 매출 원가율은 거꾸로 70%가 된다고요. 그럼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매출액이 156만원이잖아. 그죠? 매출액이 156만원이야. 매출액이 곱하기 매출 원가율 70%라고요. 이 매출액 156만원 중에 70%는 매출 원가야. 그럼 156만원이 70%라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09만 2천원이 나와. 그게 매출 원가라고. 109만 2천원이 매출 원가라고요. 그럼 기말 제품이 얼마가 돼야 돼요? 165만원에서 109만 2천원 뺀 거. 이거 얼마야? 55만 8천원이 기말 제품이 돼야 돼요. 장부상. 55만 8천원. 근데 실제 얼마 있대요? 55만 8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16만원 있대. 16만원. 그럼 55만 8천원에서 16만원 빼면요 39만 8천원이 된다고. 4번은 토지의 취득 원가요. 토지 취득 원가. 자, 토지 취득 대금, 토지 취득 중개 수수료, 토지 취득세, 토지 취득세. 우선 토지의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리고 토지 철거 비용 380만원. 이거 토지의 취득 원가인데 토지 철거하고 나서 매각 대금이 80만원만큼 들어요. 그럼 실제 철거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냐? 철거 비용이 380 들었는데 그 철거와 관련한 철골 매각 대금이 80이야. 그럼 실제 순철거 비용은 80만원 뺀 금액이죠. 80만원. 그럼 실제 철거 비용은 얼마가 된 거야? 3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300. 그럼 토지 취득세는 4천에 중개수수료, 토지 취득세, 그리고 철거 비용, 순철거 비용 300 더한 금액이에요. 그럼 답은 얼마가 돼요? 510인가 이게 지금? 100, 110, 그리고 300, 510. 4천 더하면 4,512 토지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자, 5번 자본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은 5가지죠. 그죠?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 잉여금. 5가지를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자본 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이 감자다. 감자, 차익. 마지막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주식이 감자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자본 조정은 요거 반대편 개정 과목들 있잖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의 반대,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 등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봐서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 분류할 수 없는 것. 지금 위에 거는 자본의 차감이었고요. 자본의 가산, 미교부 주식배당금. 가산. 또는 뭐 잘 나오지 않지만 신주 청약 증거금. 이런 것들이 자본의 가산 항목이야. 3번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처분 금액을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니까 장부 금액을 7,000원이라고 할게요. 자기 주식 7,0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 판 거죠.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이게 처리돼요. 차변의 현금 10,000원. 자기 주식은 7,000원. 그럼 3,000원 뭐가 된다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잘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 조정이 아니라. 6번. 6번. 제품 생산 공정에서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여기 이거 공정 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일반적인 상황이죠. 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면 평균법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은 몇 개예요 지금? 단기 완성품 18,000개고요. 그죠? 기말 제공품은 2,000개죠. 그죠? 그 완성품은 18,000개고 기말 제공품은 2,000개입니다. 이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몇 프로예요? 70%죠. 그죠? 완성품은 당연히 100%일 거고. 그럼 자,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에 대한 18,000원. 가공비도 18,000원. 다 들어갔겠죠. 기말 제공품은요.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이게 몇 개? 2,000. 다 들어가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2,000의 70%. 27, 14. 1,400개. 그러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20,0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9,400개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완성품 원가만 이제 재료비랑 가공비의 원가만 알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알 수 있어. 우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재료비는 기초 제공품 재료비 15,000원, 가공비 94,000원. 15,000원. 가공비 94,000원. 기초 제공품. 단기 발생한 건요. 단기 재료비는 185,000원. 가공비는 294,000원. 합치면
15,000원과 18만 5천원 합치면 재료비는 20만원. 가공비는 94,000원과 그리고 이거 합치면 294,000원 합치면 얼마야 이거? 94,000원 더하기 294,000원 38만 8천원. 그러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요?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자 2만개 그리고 19,400개죠. 2만개로 나누는 거잖아. 20만원을. 가공비는 19,400이죠. 이렇게. 그럼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20만원을 2만원으로 나누면 10원 나오고요. 가공비는요 38만 8천원을 19,400으로 나누면 개당 20원 나오네. 그럼 지금 기말제공품 완성품 기말제공품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말제공품은 요거잖아. 2,000개 곱하기 10원 플러스 1,400개 곱하기 20원이죠. 요게 기말제공품 원가가 돼요. 그러면 2,000개 곱하기 10원은 2만원 1,400개 곱하기 20원은 28,000원 합치면 48,000원이 기말제공품 원가가 되네요. 결합 원가 결합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판매가치법 물량기준법이 밑에 있고요.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는 생산량으로 하는 거예요. 생산량 우선 분리점 판매가치에서 판매가치 계산할 때는 생산량이 아닌 판매량으로 한다. 생산량 곱하기 단가가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야. 물량기준법은 판매가치를 알 수 없을 때 판매가치 알 수 없을 때 수량으로 하는 거니까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극대화를 위해서 추가 가공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추가 가공하게 되면 가치는 증가하게 될 거고 그만큼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 더 늘어나겠죠. 추가 가공을 통해서. 그럼 이때 우리 회사가 추가 가공을 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이미 배분된 즉 이미 발생한 결합 원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죠? 이런 걸 무슨 원가라고 하죠? 이미 발생한 원가. 매몰 원가라고 불러요. 이미 결합 원가가 뭐 1,000만 원만큼이 배분이 됐대요. 이걸 가지고 뭐 바로 팔면 원가는 1,000인데 바로 판매하면 1,5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얘를 어떻게 추가 가공을 합니다. 추가 가공 200만 원을 추가 가공해서요. 얼마에 팔 수 있냐면 2천만 원에 팔 수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1,500에 직접 팔던 아니면 추가 가공 200을 해서 2,000에 팔던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배분된 원가 1,000만 원은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이런 걸 매몰 원가라고 한다고요. 매몰 원가. 분리점은 결합 제품이 개별 제품으로 식별 가능한 제조 과정 중에 한 점을 분리점이라고 불러요. 분리점. 아까 돼지는 분리점이 언제야? 그러면 도축. 그죠? 그 시점에서 삼겹살과 오겹살과 항정살과 이런 걸로 나눠지는 거죠. 결합 원가.
8번. 요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 자, 제조간접비,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 제조 부문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세 가지가 있죠. 이걸 가지고 자, 제조간접비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가 있어. 이거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 기준으로 사용하는 걸 단일배부율법이라고 불러요. 단일배부율법. 자,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 이거 쓰되 제조간접비를 둘로 구분해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변동제조간접비와 그리고 고정제조간접비로 구분을 해서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을 이중배부율법이라고 불러요. 이중배부율법. 그때 단일배부율법은 뭘 가지고요?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뭐래니?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 실제 사용량, 죄송합니다. 실제 사용량.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 사용량. 이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야. 이걸 이중배부율법이라고 불러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2급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어떤 게 더 정확한 원가 방식이냐? 어떤 배부 방법이? 단일배부율법이, 이중배부율법이. 어떤 게 더 원가를 정확하게 배부할까요? 단일배부율법, 이중배부율법. 당연히 이중배부율법이죠. 그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이렇게 원가 기준을 쪼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중배부율법 나올 때는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 사용량,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 사용량. 이 기준으로 배부한다. 자, 그러면 이중배부율법에 의해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경우 수선 부문에 배부될 제조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자, 우선 보조 부문에 발생한 변동제조간접비는 100이고요. 고정제조간접비는 200입니다. 변동제조간접비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실제 사용량.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 사용량. 변동제조간접비 실제 사용량. 그러면 4,400시간과 3,600시간 요거 합치면 8,000시간이잖아요. 그죠? 다 합치면 두 개. 8,000시간 분의 4,400 이 비율대로 8,000시간 분의 3,600. 얘는 55% 나오고요. 얘는 45% 나와. 이렇게. 얼마를? 100을. 그럼 100에 55%면 얼마야 이거? 100에 55%면 55만원 조립 부문에 배부되고요. 얘는 100에 45%니까 45만원이 수선 부문에 배부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그럼 8,000시간하고 7,200시간 합치면 얼마인데요? 16,000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16,000시간 분의 8,800. 16,000시간 중에 7,200시간으로. 그러면 8,800 나누기 16,000 하면 얘도 55%네. 우연의 일치죠. 그럼 얘는 당연히 45%겠죠. 얼마를 200에 55%면 110만 원. 200에 45%면 당연히 90만 원이겠지 뭐. 90만 원. 이렇게 배부한다.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배부가 되면 이렇게 배부가 되면 수선 부문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니까 45만 원하고 그리고 또 90만 원하고 합치면 135만 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9번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얘는요. 전산액 1급이야. 전산액 1급. 이거 틀렸으면 자,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를 합쳐서 기초원가라고 부르고요. 직접 농업비랑 제조간접비 합치면 가공원가라고 부르죠. 그러면 기초원가이면서 가공원가 모두 해당하는 건 뭔데요? 직접 농업이죠. 그죠? 여기 직접 농업비.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직접 농업비. 요 문제가요. 원래는 전산세무 1급에서 나오고 나서 10번 문제가 전산세무 1급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요 문제를 보니까 되게 참신한 거야. 세무 2급에서 나와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세무 2급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10번 여러분들 책은 이렇게 돼 있죠. 2017년 1월 5일 영업 개시했고요. 2017년 12월 31일 직접 재료비 뭐 있고요. 2018년도 영업실적 부족에 따라서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6월에 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기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한 뒤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했다. 그래서 그 처분한 시점에 2018년도에 원가를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큰 순서대로. 그럼 잘 보세요. 큰 순서대로. 자, 우선은 제공품 계정을 3개를 그릴 거예요. 어떤 제공품이냐? 원재료 뭐 제공품 계정을 3개를 그린다고? T 계정을 3개를 그릴 거야. 원재료 T 계정과 그리고 제공품 계정 T 계정과 그리고 제품 계정 T 계정을 그릴 거야. 그러면요, 자, 상식적으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는 여기 창고에 남아있는 거, 공장에 남아있는 거 싸그리 갖다 파는 거잖아. 그럼 뭐가 제일 커야 돼? 판 원가, 매출, 원가가 제일 커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막 아무거나 찍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원가가 가장 커야지. 그죠? 그럼 자 보자. 이 문제가 시험에서 나오면 이게 예전 세무 이거 하고서 세무 2급에서 나왔단 말이야. 봐봐요. 2017년도 1월 5일에 영업을 개시했어요. 영업을 개시. 그리고 그러면 2017년도 기초에는 우선은 기초 재고 자산이 당연히 없을 거고요. 걔가 봐봐요. 얘 봐봐요. 얘가 연도를 봐봐. 이거 2017년 12월 31일이야. 기말 재고야. 그럼 얘네들은.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 재료, 직접 재료 5천, 제공품 10,000원, 제품 20,000원. 그러니까 이 직접 재료는 원재료를 얘기하는 거야. 기말 원재료 5,000이 있고요. 기말 제공품 10,000원이 있고요. 기말 제품 20,000원이 있다라는 거야. 2017년 현재. 그러면 지금은 몇 년도인데요? 2018년도잖아. 그러면 쟤네들은 작년 말로 봤을 때는 기말 재고 자산이지만 올 초로 봤을 때는 무슨 재고 자산이 돼야 돼요? 기초 재고 자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5,000은요. 기초 원재료가 되는 거죠. 작년 말에 기말 원재료는 올해 기초 원재료가 되죠. 얼마? 5,000원. 지금 이 상태가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된다고요. 제공품도 기초 제공품이라고 얘가. 기초. 얼마? 10,000원. 기초 제품도 20,000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18년도 영업실적이 부진해서 회사는 동년 6월에 재료와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다 제품으로 생산했어요. 싸그리. 그리고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했대요. 그럼 원가가 가장 큰 게 뭐냐고. 그 원가가 가장 큰 건 당연히 이거 다 합친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더 있어. 근데 우선은 봐봐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원재료를 매입하겠죠. 매입한 게 더 있었을 거 아니야. 얘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다 기초고, 그리고 2018년까지 매입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매입한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합쳐서 기말 원재료와 나머지는 뭐가 돼? 직접 재료비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이제 싸그리 다 처분하면 기말 원재료는 없죠. 그럼 얘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이게 다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죠. 그죠? 기말 원재료는 없으니까 기초 원재료,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입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 합친 금액이 다 합쳐서 직접 재료비가 된다고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와요? 제공품 계정에 오죠? 그죠? 이 금액이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있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제주간접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제주간접비. 이거 세 개 합친 걸 뭐라 그러는데요? 이걸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하잖아. 그죠?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단기 총제조 원가에, 자, 단기 총제조 원가. 지금 직접 재료비는 의미가 없었네. 얘는 안 물어봤으니까. 얘가 단기 총제조 원가야. 이 직접 재료비에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친 거. 그럼 단기 총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에 자, 뭘 더해요? 기초 제공품을 더하죠. 이 금액을 더해. 그래서 기말 제공품을 뺀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기말 제공품 없잖아. 그러면 저 금액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잖아.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럼 봐봐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이 금액인데 여기에 기초 제공품을 더했잖아.
그 금액이 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는 뭐가 더 커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더 크죠. 그치? 그치? 얘가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얘가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기말 제품이 없으니까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요. 얘는 이제 기초 제품이 2만 원이래. 그러면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 여기서 기말 제품 빼면 매출 원가인데 기말 제품이 없잖아. 그러면 이 금액과 기초 제품 합쳐서 나머지가 이거 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매출 원가가 가장 크고요.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2만 원 더한 게 매출 원가니까. 그치? 매출 원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제일 작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큰 순서대로니까 매출 원가가 가장 크고요. 그죠? 두 번째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가장 작다야. 11번. 11번.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주택 임대업은 제외합니다. 주택 임대업은 다른 사업, 다른 소득하고 똑같아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 주택 임대업은 사업소득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일반 사업소득.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은요,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돼. 다른 소득에서. 다음 과세 기간으로 2월 시킨다. 그러면 자, 우리 소득은 2, 배, 가로로 할까? 2, 배, 4, 근, 연, 기. 종합과세는 이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다른 소득 뭐 근연기 2배 이 순서대로 빼는 거야. 자, 결손이 발생해요. 결손이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잖아. 그럼 어떻게? 근연기 2배 근연기 2배 이 순서대로 빼는 거야.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이긴 하지만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없다고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다음에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 공제하는 거야. 단 주택 임대업은 제외야. 주택 임대업은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근연기 2배 이 순서대로 빼시면 돼요. 결손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5년이고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은 10년간 2월 공제합니다. 10년간. 그리고 3번 요게 이제 3번 과세 기간에서 당해 해당 과세 결손이 발생해. 결손. 이번에도 결손이 발생한 거야. 결손이라는 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뺐더니 필요경비가 더 커. 결손. 단기에 결손이 발생해요. 단기에. 근데 2월 결손금이 있었어. 올해도 결손이었고 전기도 결손이 있었어. 2월 결손금. 그러면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어떤 걸 먼저 공제할 거냐라는 거야. 이거 되게 오답으로 잘 나와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있잖아. 그러면 오답으로 어떻게 잘 나오냐?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라고 나와 이렇게. 근데 결손금 먼저 공제하는 거야? 이거 먼저 단기 결손금 먼저 공제하는 거야.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는 2월 결손금을 먼저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거 틀렸다고요. 추계 신고나 추계 조사 결정의 경우는 2월 결손금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추계 장부가 없는데 2월 결손금을 어떻게 증빙해요? 그래서 추계 신고나 추계 조사 결정의 경우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자,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과세사업 주식회사 세무가 2018년 7월 4일에 폐업했다. 폐업 시 재고자산, 고정자산 현황 다음과 같고, 자, 부가세 과세 표준, 간주 공급 재고자산은 2017년, 직기비품은 얘도 2017년. 여러분 책은 토지는 2017년 3월이죠. 우선은 하나 제끼자. 누구? 과세 표준 구할 때 토지는 필요 없잖아. 면세니까. 얘는 면세잖아. 면세. 필요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재고자산하고 비품 나왔어. 재고자산은 간단하잖아요. 재고자산은 과세 표준 뭘로 한다고요? 시가로. 시가. 과세 표준. 그럼 직기비품은요? 그 65회차에 전세세무 65회차에 11번 문제는요. 건물하고 상품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건물하고 상품.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상품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거기는 건물이 나왔었다고. 건물이. 이렇게 건물. 그래서 건물은 그래서 의제시가를 구하면 의제시가는 이렇게 된다고요. 의제시가 취득원가에서 곱하기 1 빼기 5%. 이건 건축물. 건축물. 25%는 건축물 이외. 5% 또는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이었다고요. 이렇게 계산한 게 의제시가란 말이야. 의제시가. 그러면 우선 600에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취득원가는 얼마라고요? 취득원가는 직기비품 취득원가 200만 원. 그죠? 여기 200 집어넣게. 200. 1 빼기 몇 프로? 25%죠. 이 건축물이 아니니까 이 건축물일 때는 5% 쓰면 되고요. 그래서 65회는 건물이었어요. 65회 11번 문제는 나중에 다시 비교하세요. 얘는 건축물 2회니까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 경과된 과세 기간이요. 너무 많이 했나? 2017년도 10월 이거 18년도 갈 필요도 없네. 2017년도 10월이면 이거 언제 취득한 걸로 보자고요. 언제 취득한 걸로 보자고. 2017년도 뭐래니? 비품 2017년도 맞지? 4월이죠 얘는. 죄송합니다. 4월이죠. 저건 재고자산이니까 2017년도 4월에 취득한 걸로 봐. 그럼 4월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4월에 취득한 거 1월 1일 이렇게.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 그러면 1기 2기 그리고 2018년도 7월 4일에 폐업했단 말이야. 이때. 그럼 폐업하는 연도는 경과된 과세기간 안 본다고. 그러면 3과세기간이네. 그죠? 3과세기간. 그래서 3과세기간 경과된. 그럼 결론적으로는 25% 곱하기 3 곱하면 75%. 1 빼기 75%는 얼마? 25%죠. 200에 25%면 200에 25%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간주시가는 50에 600 합치면 650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652. 13번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금액 계산하면 얼마인가? 세법 규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한다. 예금이자죠. 금융소득, 일반 금융소득이야. 요거는 얼마 이하면 분리과세야. 국내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 이자랑 배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이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건데요? 종합소득 물어보는 거잖아.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니까 요거는 분리과세죠. 종합과세 안 되네. 일시적 강연료. 일시적 강연료. 거기 보면 답에는 80%라고 돼 있는데 요거 여러분 답 안 나왔을 건데. 답. 올해 2018년 4월부터는 강연료를 필요경비가 여기는 80%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4월 1일부터 2018년 4월 1일부터 강연료가 필요경비 70%야. 70%. 그러니까 답 여기서 나오는 답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돼요. 1800에 80%가 필요경비니까 20%가 기타 소득금액이 돼요. 이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286, 2일은 2, 360이 돼. 이 문제의 답으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만점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3년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의하고 있대요. 지속적으로. 무슨 소득 얘기야? 사업소득 얘기하는 거야.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야. 그럼 사업소득 1,000만 원이고 필요경비 700이니까 사업소득금액 얼마? 1000에서 필요경비 700을 빼면 사업소득금액 얼마가 돼? 300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300과 360만 원 합친 거 662 종합소득금액이란 얘기야. 662.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 여기가 필요경비가 우선은 1800에 대해서 80%가 아니라고. 2018년 4월 1일부터 일시적 강의료는 필요경비를 80%에서 몇 프로로 줄였냐면 70%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안 나와. 70%. 그래서 70%면 실제 기타 소득 강연료는 얼마가 되는 거야? 30%가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야? 540이야.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되냐? 540과 300 합친 금액 840이 돼야 돼. 이렇게 고쳐 놓으세요. 답 4번 이렇게. 일시적 강연료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두세요. 자, 그래서 답안도 아마 고쳐두셔야 될 거예요. 14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한 설명. 우선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돼야 돼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돼야 돼요. 법인이. 그때 특수관계자의 적용 요건은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가 아니라 이 시점이야. 부당행위 판단 시기는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자. 거래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됐다라고 해서 부당행위 계산 적용 안 한 게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판단 시기는 거래 당시야. 거래 당시 회사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했는지 여부야. 그래서 우선 답은 4번이고요. 대주주인 출자 임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한 행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중에 하나다. 대주주인 출자 임원은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했대요. 돈 받고 사택을 제공했으면 세금이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법인세 낼 텐데 돈을 안 받았대.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한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요게 오답이라고. 부당행위 판단 시기는 특수관계자의 거래 당시야. 15번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요건 옳지 않은 것은 공통매입세액,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따로 문제를 가지고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당초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야 되고요. 그리고 재계산 대상은 감가상각 자산에 한해서 납부환급세액 재계산할 거예요. 오답은 3번입니다. 3번에 대한 얘기 할 말은 솔직히 많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우선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한 것. 두 번째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한해서. 세 번째 면세 비율의 차이가 5%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여기까지 10분 쉬었다가 계속할게요.